이강민의 잡지사 1호로 12번째 페이지. 과학관 관장만 3번을 거친 관장계의 살아있는 전설, 전 국립과천과학관장이자 현 펭귄 각종 과학관장 이정모 관장님을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편집장님.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그럼 뭐 그럭저럭 버티고 있습니다. 2023년 2월에 간장계의 살아있는 전설도 소용없습니다. 결국엔 퇴직했고요. 예. 거의 2년 동안 월급 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퇴직한 직후에 저희 잡지사 찾아주셔서 잡다한 동물사전 한 2-5달 정도 함께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작년 12월부터는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디서 밥 사준다, 차 사준다 하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냉큼 섭외 요청을 했고 이렇게 나와 주셨습니다. 반갑고요. 보니까 최근에 집필 활동도 참 활발하게 하셨던 것 같은데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을 저도 받아서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제목이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라는 책인데 디자인도 아주 예쁘게 나온 것 같고 뭐 어떤 계기로 이런 책을 쓰게 되셨나요? 제가 이제 석사 과정 때 인삼을 연구했어요. 인삼? 네, 인삼 사포닌 연구했는데, 네. 그러니까 인삼을 상품화하려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 제품에 인삼 성분을 조금 넣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삼을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들 인삼 좋다 그러는데 인삼이 많이 들어가면 싫어해요. 홍삼차도 인삼 많이 들어오면 싫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인삼의 쓴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입맛에 안 맞으니까 안 팔린단 말이에요. 네. 이 책도 비슷합니다. 최근에 한 3-4년 동안 신문에 썼던 칼럼을 모은 글인데요. 네. 신문사에서는 과학 칼럼을 써달라고 합니다. 예. 근데 과학 얘기를 막 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과학 얘기 많이 쓰면 독자들이 싫어합니다. 막 그런 거예요. 인삼처럼. 네, 인삼처럼. 그래서 그냥 과학 얘기를 조금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과학자의 눈으로 본 세상 이야기를 쓴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주제별로 모아서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지에 커다란 물방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올려놓은 거 아닙니다. 제가 올려놓은 거 아니고 네네. 그런 거 올려놓으면 비싸대요. 그거 번쩍번쩍. 편집자께서 하신 건데 그러니까 왜 이런 걸 올렸냐 아까 물어봤더니 세상을 하나의 자기의 그 마음으로 보지 말고 어떤 렌즈를 통해서 보자. 근데 그 렌즈가 과학의 렌즈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렸다고 합니다. 이게 렌즈구나. 어쩐지 술술 읽히더라고요. 과학 내용인데도 술술 읽히더라고. 예. 인삼 성분을 적게 넣으셔가지고. 그렇죠. 예. 과학 얘기가 최소한 있습니다. 엄청 재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걸 읽고 과학책을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울림이 있어요.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정모 관장님과 함께 앞으로 4주 동안 이 시간 함께 할 텐데 지금이 또 청취율 조사 기간 아니겠습니까?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청취율 조사 기간에 누군가를 모신다? 그건 이제 그분이 어떤 비장의 카드, 믿고 듣는 어떤 게스트다 이런 뜻이겠죠. 4주에 걸쳐서 이정모 관장님과 함께하는 과학의 눈을 키워 삶의 해상도를 높이는 시간 즐겨주시면 좋겠고요. 또 02로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이강민의 잡지사 잊지 말고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이 책에서 이제 관장님께서 많이 강조하신 과학 문해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학 문해력이라는 게 좀 낯선 그 단어들의 조합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20세기는 문해력이 있으면 문화인, 교양인으로 살 수 있었어요. 20세기. 네, 저희 어머니가 뭐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닌데 문해력이 뛰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데 능하셨던 거죠. 네. 근데 그런 분이면 그러니까 다른 학식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읽고 쓰는데 되게 능하시면 교양인, 문화인으로 살 수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 그게 20세기예요. 근데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21세기는 과학의 시대입니다. 과학의 시대니까 과학의 문해력이 필요해까지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겁먹기 시작해요. 어쩌라고. 나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는 과학에 관심 가진 적이 없는데 지금부터 과학책 뭐 엄청나게 읽어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그냥 과학 지식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너무나 많이 확장됐기 때문에. 제가 꼬마들에게 물어봐요. 야, DNA가 어떻게 생겼냐? 물어보면 쳐다봐요. 관장님 이중 나선 구조 몰라요 한단 말이에요. 꼬마애들이요? 꼬마애들이. 저는 그걸 1983년에 대학 가서 처음 알았어요. 저는 대학 가기 전에 A와 T 사이에는 이중결합, G와 C 사이에는 삼중결합만 알면 대학 가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초등학교 1, 2학년도 알아요. 전 지금도 몰라요. 네, 그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빅뱅 이론이 되는 말을 전 대학원 때 9시 뉴스에서 처음 들었어요. 그건 그 스티븐 호킹 박사에 관한 보도였는데 이 되게 유명한 분이래요. 이제 장애가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블랙홀을 연구한대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렇게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가 무슨 검은 구멍을 연구해 그랬는데 요즘은 제가 봤는데요. 우리 아파트 라인에서 그
남자 유치원생이 여자 유치원생한테 몰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것을 신경 쓰면서 예. 너는 내 마음의 블랙홀이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학원 때 처음 들은 얘기를 지금은 유치원생들을 비은유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만큼 과학의 지식에 너무 퍼졌기 때문에 그 지식을 다 쫓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과학 문해력이란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과학적으로 생각해보고 과학적으로 스크린하고 또 과학자들의 세상을 대하는 네. 태도를 갖는 게 저는 과학 문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단순히 뭐 과학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를 넘어서 뭐 받아들이거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좀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그렇죠. 봐야겠네요. 자녀 쉽게 얘기하면 뭐 크기와 숫자로 따져보는 능력이기도 한데 네. 가장 중요한 건 자기의 태도를 좀 바꾸는 거예요. 태도를 예. 보는 눈을 좀 바꿔보자.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관장님 우리가 좀 과학적인 정보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가 생긴 좀 그랬다가 굳어진 어떤 오해들 이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냥 독일에서 공부할 때 네. 독일 친구들이 같이 좀 뭐 어디 맥주 홀도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애들이 친해지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정말 니네는 있잖아. 한국 사람들은 야, 선풍기 틀어 그다음에 죽는다며. 이제 처음에 어떻게 야,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지. 근데 몇 년 동안 계속 그러는 거죠. 후배가 들어와도 얘 친구 있잖아. 뭐 마르코스 이 친구가 한국에서 왔는데 예, 예. 이 한국은 이 진짜 선풍기 놓고 죽는데 이런 데가 한 6년 들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 한국 사람은 선풍기 틀어놓고 죽는다 왜? 그러니까 얘가 바짝 쫄아가지고 예. 정말 왜 그래? 안 그랬잖아. 그러니까 정말 죽어 임마 그랬죠. 실제로 KBS 뉴스에서 나왔어요. 맞아, 1999년 뭐 8월 9일 뉴스에도요. KBS 뉴스에 맞아, 야 맞아. 선풍기 켜놓고 자다가 호흡곤 나서 사망 사고 다발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네. 실제로 한국 사람은요 여름에는 하루에 5명씩 선풍기 켜놓고 자도 죽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죽었죠? 이런 거죠. 온 가족들이 모여 텔레비전 앞에 모여서 막 수박 먹으면서 아시안 게임 막 응원했죠. 네. 그 다음날 아침에 다 방에 잤어요. 야 아침밥 먹어라. 근데 아버지 안 나오시네. 야 아버지 모셔와. 근데 아버지 근데 야 가서 모셔와 그런 거지. 근데 아버지 안 일어나서요. 아버지 왜 들어가셨지? 우리 아버지 아프지도 않은데 옆에 선풍기가 켜 있네 한 거죠. 예. 그런 분이 하루에 5분 10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에어컨 없었으니까. 근데 심지어 제 아내도 그런 생각 막 합니다. 근데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에어컨 켜놓고 자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되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더라고요. 이게 선풍기 때문에 저체온증에 빠진다. 예.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선풍기 끄고 에어컨 켜고 자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안심하고 자요. 해보시죠. 저체온증이라면 선풍기보다는 에어컨이 더 큰 거잖아요. 근데 왜 되게 똑똑한 분인데 왜 그런 생각할까?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계속 들은 거예요. 맞아. 근데 아버지 할아버지는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 왜 하셨나요? 그분도 옛날부터 죄수 신문에서 본 거죠. 이런 거 있어요. 옛날 신문 보면요. 선풍기 때문에 죽었다. 잘 때의 주의. 뭐 최후로 밤잘 때 전기 부치를 틀어놓은 채 자면 어린아이와 신체가 약한 사람은 반드시 감기가 듭니다. 술 먹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다가 그대로 죽어버린 예가 있습니다. 1931년 동아일보에는요. 원래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바람이란 것은 말하자면 폭풍입니다. 바로 옆에서 선풍기 바람을 쏘이는 것은 마치 폭풍이 있는 날 밖에 선 것 같습니다. 이런 신문이 계속 나온 거예요. 이런 게. 그렇게 쌓이다 보니까 믿게 되는 거죠. 계속 전설처럼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2019년일 거예요. 살충제 달걀 파동 기억하십니까? 살충제 달걀 파동, 막 달걀 다 폐기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난리 났었죠. 철수 엄마 내 달걀 샀는데 몇 번이나 써 있는데 먹어도 돼 말아야 돼 막 그런 거예요. 달걀에 무슨 번호가 써 있잖아요. 저는 달걀에 무슨 숫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엄마들이 막 보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 피프론이라는 물질을 살충제로 썼어요. 그러니까 양기장에 벌레들 있으면 닭들이 괴로우니까 닭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근데 피프론이라는 물질은 갑상선 신장에 보통 독성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제일 좋은 신문이 뭐냐면요. 피프론을 대량으로 섭취했을 때 독성이 있다. 이게 제일 좋은 신문이에요. 나머지 신문은 뭐였냐면 피프론이 독이다였어요. 대놓고. 그러니까 이제 다 달랐죠. 근데 얼마큼 먹어야 될까? 그 당시에 그 세계 보건기구는 ADI와 ARFD라고 하는 두 가지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이미. ADI는 평생 일일 섭취 용량이에요. 평생 일일 섭취 용량. 일일 섭취 용량. 매일 이만큼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그게 그러니까 60kg인 사람은 0.012mg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 살충제 달걀은요. 5.5개예요.
5.5개. 그러니까 성인들은 매일 대여섯 개씩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아무런 없어. 문제 없다. 예. 유치원생도 매일 한두 개 먹어도 문제가 없어요. 예. 근데 ARFD 극성 독성 청고량 이거 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예. 이게 60kg 이상이 0.54mg이었습니다. 예. 이게 얼마냐면요. 네네. 계산해 보면 하루에 246개예요. 달걀 246개를 네. 하루에 한 먹으면. 사람이 먹으면은 그건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하루에 246개 먹으면 간, 갑상선, 신장에 보통 독성이 생긴다고 세계보건기구가 이야기한 거죠. 거짓말이죠. 하루에 246개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 터져 죽나요? 아이 그렇게 험한 말씀을 쓸 수는 없고 예. 해박적인 문제가 생겨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먹어? 예,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달걀이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달걀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기준치 한 80%를 넘어섰거든요. 어. 그러면 정부는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대책을 세우면 되는 그걸 거지. 주의해야죠. 온 국민이 패닉에 빠져서 달걀을 안 먹든지 한 판에 몇만 원씩 되는 달걀을 먹든지 제 제자는 빵집이 망하고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은 달걀 없는 메뉴를 짜느라고 골머리를 앓고 수십 개의 양계장이 파산하고 파산한 양계장을 살려내기 위해서 다시 수백억 원의 세금을 쓸 필요는 없었다는 없다. 거죠. 이게 간단하게 생각해버리면 이걸 과학의 눈으로 좀 필터링해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네. 그런 겁니다. 최근에도 한 그런 거 있었어요. 제 동생이 24시간 편의점을 하는데 예. 근데 이 친구는 그 시간당 임금을 많이 줘요. 최저임금의 1.5배를 줍니다. 좋은 점장. 그렇죠.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못 줘도 이만큼은 줘야 된다는 거지 이만큼만 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그만둔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 알바생들이 왜 왜요? 그러냐? 왜요?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담배 진열 때 스치기만 해도 니코틴에 노출된다. 그게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 예. 제목에 뭐 방사능도 아니고 막 이런 기사가 나온 거지. 그럴 수 있나? 그래가지고 너도 답답해서 한번 기사를 봤어요. 예. 기사를 보고서 따져봤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24시간 담배 진열대 앞에 서 있으면 예. 하루에 1.4 마이크로그램을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빨아들이게 되는 이게 거예요. 어느 정도죠? 이게 어느 정도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배는 식물이잖아요. 그럼 다른 식물에도 뭐 니코틴이 있을 거 아니야. 예. 쭉 따져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야채, 채소에 다 있습니다. 컬리플라워, 가지, 뭐 토마토, 감자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요. 네. 가지예요. 놀랍게도. 가지에 니코틴이. 여기 제일 맛있습니다. 그래요? 1g당 네. 100 나노그램의 니코틴이 있어요. 나 가지 좋아하는데. 네, 저도 가시죠. 큰일 예, 났죠. 예. 근데 100 나노그램이면 0.1 마이크로그램이에요. 예. 그런데 담배 진열 때 24시간 서 있으면 1.4 마이크로그램을 빨아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걸 빨아들이려면 가지로 빨아들이려면 14g이야. 가지 14g이면 가지 저희 집에서는 가지 저만 먹어요. 그 가지 예. 두 개 한꺼번에 먹는단 말이에요. 예. 그 가지가 문제라면 저는 이미 니코틴에 새 중독돼서 금가지 해야겠네. 예, 네? 그럴 리가 예.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토마토 커다란 토마토 하나 먹어도 24시간 서 있는 것만큼 예. 위험한 거예요. 그 토마토가 위험하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예. 그러면 이 신문 기사는 의미가 있는 거냐? 그 신문 기사는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있는 사실만 숫자로 따져봤는데 그것을 과학의 눈으로 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예. 편집에서 알바 24시간 하셔도 됩니다. 문제 없어요. 예. 배고파 삼각김밥 사 드셔도 돼요. 예. 예, 그런 걸로 쫄지 맙시다. 숫자로 시급도 잘 괜찮더라. 주시는데. 맞습니다. 예. 언론에서도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기사를 쓰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CBS라고요. 그게 가격이 안 CBS 기사 아니죠? 네, CBS 기사 아닌데 CBS도 비슷한 얘기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얘기 할까요? 저희는 약간 자회사 느낌이라서 네. 잡지사입니다. CBS 얘기는 참겠습니다. 예. CBS 얘기는 참지만 제가 또 궁금한 게 관장님 혹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 관장님도 종교가 있으신 걸로 아는데. 네, 저는 기독교 태어날 때부터 종교 자유를 모태. 박탈당한 채 집사님이신가요? 안수 집사. 안수 집사신. 헌금 많이 한. 근데 이제 그 교계와 과학계의 어떤 좀 접점을 찾기 힘든 뭐 논쟁이랄까요, 충돌이랄까요. 이게 오랜 그런 것 중에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런 걸로 서로 막 비판도 하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혹시 이 문제를 보는데도 과학 문해력을 우리가 대입해 볼 수 있을지.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과 종교, 특히 경건해봐야 다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과학과 기독교가 충돌한 거는 역사상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천동설과 지동설. 그다음 단 하나가 창조와 진화예요. 그렇군요. 천동설과 지동설에서 지금 뭐 이거 문제가 되나요? 아직도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없죠. 예. 그거 이미 극복이 됐는데 나머지 하나가 창조와 진화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나라가 전 세계 딱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가 미국, 다른 하나가 한국이죠.
다른 나라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제 딸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까지 독일에서 다녔는데 네. 그 진화론에 대해서 되게 잘 배웠어요. 근데 네. 그걸 누구한테 배웠냐면 신부님한테 배웠습니다. 신부님이 진화론을 알려주세요. 신부님이 딴 데서 그걸 많이 가르쳐 주죠. 예, 가르쳐 줘. 1992년에 그러니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갈릴레오 갈릴레오 후손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해요. 아, 우리가 300수십 년 전에 당신들의 조상 갈릴레오 갈릴레오를 부당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지구의 자전과 공전은 합법입니다. 아울러 고난원이 빅뱅 이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문제가 되는 데가 없어요. 저는 진화학자죠. 진화학자. 예. 진화학자입니다. 진화를 받아들입니다. 네. 또 창조를 믿어요. 저는 진화는 창조의 아주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게 좋은 진화를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은 정말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그 기회를 주셨구나 이런 거예요. 두 가지 생각합시다. 예. 어떤 로봇 기술자가 있는데 한 네네. 로봇 기술자는 자기가 딱 만든 모습 그대로만 있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 모습을 바꾸지 못해. 네. 근데 다른 로봇 기술자가 만든 로봇은 그 지구 환경에 맞춰서 자기를 계속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로봇 기술자가 더 능력 있는 로봇 기술자냐? 변화하는 로봇. 변화시키는 로봇 기술자가 더 훌륭한 로봇 기술자죠. 또 어떤 엄마는 아이들의 삶을 갖다 분 단위로 촉촉히 만들어가지고 한국구나 뭐해도 되고 딱 적여놨어요. 근데 다른 엄마는 아이에게 상당히 많은 자유를 주면서 스스로 실패도 해보고 다시 자기 위기도 극복해가면서 자기의 인생을 찾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떤 엄마가 더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울까? 후자다. 저는 진화가 네. 아주 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창조의 방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고 나면 이제 여기다 악플들이 쫙 한 3,000개 붙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하지만 그런데 너무 민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복잡한 시스템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렇죠. 그 시스템을 창조하신 거지 일일이 하나 정해서 하지는 않으시다. 왜냐하면 지금도 변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과학 문해력을 키우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잡지사 같은 채널 많이 보고 과학 지식을 그냥 많이 습득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과학은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과학관 지을 때 이런 부탁 많이 해서 과학 쉬운 거잖아요. 어렵지 않다는 걸 알려주는 과학관 만들어주세요. 과학은 신나는 거잖아요. 지루하지 않다는 걸 알려주는 과학관 만들어주세요 할 때 저는 못하겠습니다 해요. 네. 과학은 어렵고 지루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가 언어예요. 언어? 예. 노벨 경제학상 발표돼도 우리는요 다 읽을 수 있어요. 신문 기사. 네. 덮고 나면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왜냐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자연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어란 게 뭐예요? 엄마 태어나서 학원 안 다니고 엄마 아빠랑 이야기하면서 저절로 배우는 언어예요. 예. 근데 과학은 수학이라고 하는 이상한 비자연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태국말 못 알아듣는 거랑 똑같습니다. 수학, 그 과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일단 언어적인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또 과학에 대한 오해도 많아요. 과학은 뭐 실험을 해야 되는 거잖아. 우리 실험 장비도 없는데 무슨 과학자가 되겠어. 과학자인데 똑똑한 사람이잖아. 천재들이잖아. 아인슈타인. 그러니까 제 친구의 절반이 과학자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한테 천재는커녕 똑똑하다 느낀 친구들이 한 명도 없어요. 차라리 제가 나아요. 아니 이명현 선생님도 친구 아닌가요? 걔네들 친구들이 똑똑하지 않아요. 똑똑하게 그냥. 황선도 박사님. 걔는 더 똑똑하지 않지. 황선도 박사는 더 똑똑하지 않지. 말만 많은 사람인 거죠. 예. 근데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이에요. 과학자들은. 끈기가 있는 사람들이지 그냥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과학을 좀 더 친해지려면 과학과 많이 접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권하는 게 이제 가장 가까운 과학관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관. 어떤 과학관이 제일 좋은 과학관이야?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과학관이 제일 좋은 과학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울 분들에게는 뭐 서대문 자연서박물관, 서울시립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곳이죠. 그게 아니라도 지방 분들도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과학관이 제일 좋은 과학관입니다. 근데 거기 많이 가시고 그 다음에 약간의 과학적인 지식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이강민의 잡지사 정말로 훌륭한 데입니다. 여기 저도 많이 배웠는데 뭐 갈로와 김도윤, 황선도 박사, 박진영 박사 이런 분들 들으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들도 되게 좋은 방식을 생각합니다. 그냥 저는 맨날 어떻게 유튜브만 보겠어. 내 지식인데 과학책도 하나 봐야지. 그럴 때는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이런 책 한 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절묘하다. 더 이게 화려해져서 돌아오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개인의 노력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약간 국가적으로도 약간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항상 시작은요. 네. 모든 일은 개인의 노력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개인이 노력들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어져 나가는 거죠. 금방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뭐 청취자 여러분께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과학 잘 못하셨잖아요. 전 진짜 못했어요. 네, 과학 못했잖아요. 갑자기 나이 들어서 어떻게 과학을 갑자기 잘하겠습니까? 맞아요. 시간을 두고서 조금씩 해 나가면 되는 것 같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미적분 하실 것 아니잖아요. 아니죠. 내가 뭐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풀겠어. 그런 분은 한 달 동안 고민하다가 그냥 아유 나는 과학이 아닌가벼 하신단 말이에요. 아 나는 과학책 읽어야지. 칼 세간의 코스모스 읽어야겠어. 리처드 도키스의 뭐 이기전 유전자 읽어야겠어. 맞아. 막 읽다가 아우 역시 나 과학은 맞아. 안 만난가벼. 한글서 딱 해라는데요. 예. 쉬운 책 읽으세요. 그래. 제가 존경하는 책 제일 처음에 권한 책은 뭐냐면요. 네네네. 그 심채경 박사의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 책이있습니다. 예. 심채경 박사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이명애 박사의 별 해는 밤, 별 해는 밤 이런 책이 있어요. 아름다운 과학책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수학 없이 아름답게 자연어로 쓰여진 과학책으로 시작하시면 세상을 좀 더 넓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래 사십니다. 교통사고 안 당하시면요 다 100살 이상 사십니다. 시간 많이 시간이 남았으니까 많다. 지금도 예. 늦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초급반부터 시작하세요. 자, 이정무 관장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과학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책에 여기 보니까 과학에서 길어올린 58가지 세상과 인간 이야기 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실제로도 이 챕터가 이렇게 잘게 쪼개져 있어서 어느 부분부터 읽어도 아주 재미있게 과학의 눈으로 우리 세상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중 몇 가지를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택배 상자와 구멍 손잡이라는 챕터가 있더라고요. 네. 뭐 어떤 취지로 이런 글을 쓰신 건지. 제가 2015년 가을에 CBS 표준 FM 이 방송인가? 2015년? 2015년에 저희 아니죠. 네, 아니에요? 예. 예. 아니. CBS 표준 FM. 예. 거기에 토요일 오전에 새 남자와 이야기 바구니라는 프로가 출연했어요. 예. 지금 그 민생연구소자 경제연구소자는 참여연대 안진걸.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여신 말 타고 있는 동양사학자 공원국. 그다음에 서대문 자연사박물의 이정모 출연해서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이야기들을 자연과 역사에서 같이 찾아보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거 정말 재밌었어요. 이강민의 잡지사의 한 37% 정도의 재미가 있었던 프로그램입니다. 많이 재밌네. 예, 그래서 풍요죠. 예. 근데 그 안진걸 소장이 얼마 전에 그런 걸 본 거예요. 택배 상자에 구멍 손잡이를 뚫어달라고 1인 시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왜 봤다지 구멍 손잡이를 뚫기만 해도 드는 힘이 10%가 줄어듭니다. 그 자세를 또 바꿀 수 있게 되면서 허리에 미치는 영향이 40%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구멍 뚫는 거 너무나 간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뚫으면 해서 택배 노동자, 뭐 상차 노동자 아니면은 뭐 그 여러 가지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훨씬 편하게 해주게 되는 거죠.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 이게 다 소비자 핑계를 대더라고요. 소비자들이 싫어한다. 택배 상자에 구멍이 뚫어 있으면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잖아. 근데 그 안에 어떤 물질이 이제 다 들여다 보잖아. 그러니까 싫어해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그 안에 당장 달랑 물건만 있나요? 그냥 꽁꽁꽁꽁 다 싸매져 있잖아요. 그 안에. 그렇죠. 과대포장이면 과대포장이지. 과대포장 그걸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돈 때문이었어요. 구멍 뚫는 목형 하나 만드는데 10에서 15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수천 개, 수만 개 찍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택배 상자에 구멍 뚫는데요. 220원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사실 감당할 수 있는 액수였어요. 근데 이게 뭐 근데 그 220원이 아까워서 자기가 드는 거 아니라고 안 했던 거죠. 그런데 하도 사람들이 뭐 이렇게 1인 쉬도 하고 신문 칼럼도 쓰고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2020년 11월 23일부터 구멍 손잡이가 있는 택배 상자를 팔고 저런 게 있구나. 있습니다. 정말로 훌륭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우체국 최진청이가 어떻게 보시죠? 정말로 칭찬하고 싶고요. 존경합니다. 사람 체온 1도를 높이는데요. 사람 체온 1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면요. 그 사람을 430m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사람을 갖다가 그 땅에서 저기 남산 꼭대기에 올린 힘이면요. 사람 우리 체온을 1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1도 높이는 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드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봐요. 사람 체온을 1도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나죠. 큰일 납니다. 사람 죽습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사람의 온도는 1도 높이지 못해요. 하지만 마음의 온도는 얼마든지 높여도 에헤이. 예, 문제가 없고 세상이 명랑해집니다. 아, 세상이 명랑해진다. 예. 이것도 세상이 좀 명랑해지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직장인분들이 관심 가지는 주제일 것 같은데 주 4일제를 도입하는데도 과학적 근거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그 놀토란 말 혹시 기억하세요? 놀토. 놀토 추억이네. 예, 이걸 추억이죠. 예, 노는 그러니까 토요일. 노는 토요일 했다니까요. 예, 예, 안 예. 노는 토요일도 있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한일 월드컵이 열던 2002년에 우리는 토요일에 출근했습니다. 공공기관 토요일 휴무가 시작된 게 2004년 7월이에요. 그 전까지는 주일은 빨간 날 달력에서 토요일은 파란 날이었어요. 맞아요. 학교는 2005년 3월에야 넷째 토요일이 놀토가 됐습니다. 2006년에는 토요일이 놀토가 됐어요. 예. 2012년에야 네. 주 5일제 수업이 된 거예요.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네. 2004년 떡국 먹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야, 7월부터 놀토 공공기관은 5일만 한다니까. 야, 우리나라 망했네. 5일밖에 일하니. 또 애들은 멍청해질 거야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했고요. 애들은 더 똑똑해졌습니다. 네. 근데 요즘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코비드를 겪으면서 꼭 5일 출근해야 돼? 맞아. 재택도 많이 했고. 집이 재택하면서도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네, 네. 더 지금부터 4일만 출근해도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안 돌아간다, 망한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뭐 네. 특히 경영 그러지 쪽에서. 않아요. 네, 그래서 잘 됩니다. 지금은 왜 줄여야 되냐면 노동 생산성이 너무 좋아졌어요. 우리나라가 일자리가 없어지는 이유가 경제가 안 돌아가서 아닙니다. 경제 규모는 점점 커지잖아요. 네. 생산성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젊은이들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젊은이들을 위해서 근로 시간을 줄여야지만 됩니다. 이미 예가 있어요. 네. 1993년에요. 네. 그게 그 폴크스바겐 있잖아요. 독일의 폴크스바겐. 예. 폴크스바겐에서 한번 대파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동자들이 보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한 달에 주당 35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예. 야, 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에 젊은 친구들을 안 뽑고 있어 우리 회사에. 예. 야, 이러면 어떻게 해서 젊은 친구들 일자리가 없어지잖아. 예. 그러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생산성 좋은데 이거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냅니까 하잖아요. 네. 그렇죠. 대타협을 합니다. 예. 35시간을 28.8시간을 줄여요. 한 6시간 정도 줄잖아요. 예. 그 노동자는 3시간만큼을 내가 월급 손해보겠다. 3시간 정도? 3시간 손해보겠다. 6시간 줄이지만 예. 3시간만큼은 회사도 분담을 해라. 그래가지고 노동자식 그냥 19세들을 쫙 뽑습니다. 예. 이것을 제네라션 졸리다리테트에서 그게 뭐예요? 독일 말로 세대 간 연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선 시니어 세대도 우리가 손해를 볼게. 하지만 주니어들을 위해서 우리 자본가들도 손을 봐서 근데 이게 현실에서 쉽지 않다는 걸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진짜 쉽지 어렵습니다. 않죠. 예. 그러니까 뭐 대파업하고 난리가 났고 그 당시에 전 총리가 중재를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이제 우리도 이제 거기서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길이라면. 하지만 생산성은 떨어지지 않을 거다. 네. 우리는 이미 그걸 봤습니다. 그것도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이 되는 그렇죠. 거니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치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책에 보니까 장례식을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도 하셨던데 예.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우리 장례식은 이제 다 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 풍성하게 하고 졸업식 풍성하게 하고 그렇죠. 장례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아니 뭐 결혼식을 하면 장례식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는 뭐 이미 우리 주인공 거기 없어요. 주인공이 안 계시다. 주인공 거기 없어요. 내가 장례를 네 분의 부모님 위해서 3분을 치러봤더니 피곤해요. 네. 너무나 그러니까 고되죠. 슬퍼할 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후다닥하면서 네. 그러니까 좀 가족들이 좀 온전히 슬퍼할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좀 몇 명 와야 되는 사람들만 와서 네.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서 결혼식이나 생일 때 이렇게 막 풍성하게 해라. 네. 그다음에 내가 부주금 난 낼 거 있으면 그 평상시 나한테 해주면 되지. 그걸 나중에 그러냐. 근데 이거 과학의 눈으로 보시는 게 맞나요? 예, 과학의 눈과 상관없이요. 예.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나요? 네, 그렇게 보습니다. 뭐 환경에 도움되고 이런 거 없나요? 지금 우리가 사실 땅도 없어요. 땅도 없으니까 묘지 같은 거 만들지 매장지도 말고 없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인간들도 너무 많아져서 그것도 묘지를 안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앞으로 4주 동안 이정묵 관장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자,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명랑하게 보는 법, 과학 문해력을 높이는 이야기 나눠봤고요. 예, 책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정묵 관장님은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